우리 정용진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인사는 물 먹은 거 맞아요? 뭐 물 먹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만 좀 드릴게요. 정용진이 오빠고 동생이 정유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이명희. 이명희는 이병철 씨 딸. 그렇죠. 네. 이건희하고 뭐 누나 동생 사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신세계 그룹이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동안은 정용진은 회장이었는데. 정용진이 회장이었어요. 예. 근데 동생인 정유경은 사장이었어요. 아니 정용진이가 부회장 딱지 떼고 회장이 됐어요? 그 어머니는 총괄 회장이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헷갈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자막에는 회장으로 돼 있어요. 네, 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유경은 사장이었는데 네. 정유경이 이번에 회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너도 회장이고 나도 회장이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세계는 지배 구조는 간단합니다. 맨 위에 엄마 이명희가 있고 엄마 밑으로 오른팔에 정용진, 왼팔에 정유경이 사실상 계열 분리를 13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용진 쪽으로는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마트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트랑 스타필드 있고요. 스타벅스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단 있고요. 그리고 지마켓 있습니다. 여기 정용진 거고요. 네. 그럼 정유경이 건 뭐냐면 네. 백화점. 면세점, 신세계 백화점이랑 신세계 면세점, 요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13년 정도 계열 분리를 계속 준비해 왔고, 근데 이번에 드디어 공식 선언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멘트는 이거예요. 신세계 멘트가 이제는 계열 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상호 나눠서 뭐 이렇게 이렇게 경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했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만약에 이대로 계열 분리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현재 이마트는 11위로 재계에서 랭크가 되고요. 백화점 부분은 26위로 랭크가 되면서 양쪽이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매출은 정용진이 갖고 있는 이마트 계열이 더 큽니다. 한 37, 8조 돼요. 그리고 백화점 부분이 아무래도 매출이 좀 적죠. 매출이 한 6, 7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순이익은 백화점이 더 세요. 고급화하고 지역 거점화해서 장사는 잘 됩니다. 그래서 계열 분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남은 과제가 하나 있죠. 최상단에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쪽 정용진 쪽 지분도 10%를 갖고 있고 정유경이 줘야 되는 신세계 백화점 쪽도 10%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이쪽에 10% 저쪽에 10%를 갖고 있죠. 요러면은 법적으로 계열 분리로 인정이 안 돼요. 3%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분 3% 낮추는 동안에 이제 요 지분에 대한 상속 내지는 증여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가 끝나야 법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절차에 준비해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완전히 계열 분리를 조만간에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끝나는 데는 한 수년 정도 몇 년 정도 2,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뭐 크게 지금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어떤 이슈가 튀어나왔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삼성과 70년대 이후에 뭐 이부진도 있고 뭐 CJ 이미경도 있고 한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회장이 돼서 실제로 지분 정리가 끝나서 내가 회장이다 이렇게 먼저 나설지가 사실은 업계에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CJ 이미경을 사실은 먼저 선두로 봤었는데 삼성가에서 그거를 제끼고 정유경이 회장이 먼저 됐다. 저기 CJ는 이재현 회장 아닌가요? 이미경 부회장이시고.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미경 부회장이시고라는 말은 왜 했냐면은 제 동생이 그 회사 직원이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시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벌들을 그냥 뭐 정말 동네 똥강아지처럼 취급했던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급 공소 모드로. 제가 볼 때는 근데 당분간은 신세계 정용진 쪽에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문제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최근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게 정유경 쪽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계열 분리가 거의 끝나고. 그 회사는 오너 리스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나마 차분하게 뭐 멸콩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너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용진 혼자 남은 신세계 그룹. 그러니까 정유경이 승진을 해서 계열 분리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홀로서기 해보겠다라는 거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쪽이 나갔을 때 남아있는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혼자 동생 도움 없이 엄마 도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게 신세계 건설은 여전히 정용진. 예. 그 위태롭다는. 위태롭습니다. 네. 그것도 위태롭고 이마트도 위태롭고 예. 쓱닷컴도 이마트도 그렇지. 예. 쓱닷컴도 위태롭고 어허. 재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어마어마한 투자들 막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네. 위태위태합니다. 예, 나중에 신세계 특집으로 한번 투자를 다뤄드릴게요. 받았다고? 아니 투자 계획을 막 내고 있는데 투자를 예, 지금 저럴 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돈을 쓰겠다. 예, 엉뚱한 투자 계획들이 막 나오고 돈을 있습니다. 받겠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얘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 일단 그 체코 쪽에서는 이거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혹은 뭐 취소를 예고한 건 아니다. 억측은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외신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AFP. 그다음에 뭐 로이터도 쭉쭉쭉 지금 연달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죠. 이 맥락을 조금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거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니야. 한국이 우선 협상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수출하거나 해서는 안 돼라고 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발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행동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체코에 우리를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반독점기구. 여기에다가 미국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의 제기만 하더라도 따져볼 만한 논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우리가 두바이에 수출했을 때 로열티 좀 받고 야 그럼 우리 좀 떼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요. 뭐냐 앞으로 유럽에 원전 관련해서 지금 10개 이상의 추가 발주가 쭉쭉 예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AI 칩 반도체 공장 이런 데에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미국도 다시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토에서. 그런데 미국은 원전을 짓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짓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을 수 있는 애들은 누구 있냐?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오방국 중에서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참에 한국이나 이런 애들 보고 지으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아예 구조적으로 이참에 저작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국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없이는 니네 수출 안 되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영원히 구조적으로 원전의 기술에 대해서는 종속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로열티 10% 떼어줘 20% 떼어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윤석열이는 뭐 이 차코 원전 계약을 계기로 해서 원전 수출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만은 그건 완전히 무슨 하우스였지?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거네요. 그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 정도 돈 더 주면 합의하겠지. 뭐 수익이 얼마 주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진의로 그리고 아주 강한 의지로 현재 이의제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문제가 꼬인 게 뭐냐면 원래 미국은 당초 입찰을 했다가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서류를 안 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파전이 프랑스하고 우리 한수원하고 2파전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체코 프랑스 원전 포럼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전 포럼에 마크롱이 직접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자기 돈으로 이걸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차관을 얻어오든지 국가 채무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유럽 중앙은행에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신용등급이 확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또 누구의 파워에 있느냐? 독일, 프랑스 파워 밑에 있어요. 엄밀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제끼고 유럽 한복판에서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이번에 당연히 유럽 앞마당 내 집 앞마당이니까 될 줄 알았는데 한국에게 불의의 충격패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이 물어봤잖아요. 체코한테 가가지고 야, 왜 우리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니까 체코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덤핑으로 밀어붙이는데 답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저가 수주 의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사실상 프랑스가 제시했던 금액의 절반 가격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덤핑이지만 뭘 지어주겠다 뭐. 우리 돈으로 해주겠다. 그렇지. 우리가 뭐 돈을 빌려주겠다 이러기도 그렇죠. 하고 뭐 말이죠. 다양한 의향서도 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패배한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중에 얼마나 덤핑을 친 거야 이게 좀 짜증나 있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럽에서 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제소를 걸은 거 아닙니까? 체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프랑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역시 제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의 제소랑 내용 조금 다른데 미국은 우리 기술 원천 기술 동의 없이 이하고 계약해서는 안 돼 이런 거고요. 프랑스는 우리 대신에 제끼고 계약한 제 있잖아 한국 쟤는 지 원천 기술도 없는 애거나 지금 그거에 관해서 분쟁이 걸려 있는 애야. 그러니까 쟤한테 본계약을 줘서는 안 돼.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해서 양측이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상황이 골치 아프다는 거죠. 미국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이참에 구조적으로 마무리질 생각이 있고 더군다나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어디냐면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 대선 한복판에 가장 큰 경합지예요. 여기 지금 9,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대선 후보가 뭐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수주 같은 걸 그냥 내버려둔다? 이거 대선에 없겠지. 미묘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러설 가능성이 없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게다가 또 저기 트럼프면은 그렇습니다. 뭐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유럽에서 가장 솔직히 파워 있는 프랑스와 세계 강대국 미국이 동시에 체코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처신 똑바로 해. 자, 이런 상황에서 체코 정부가 오토매틱으로 한 거죠.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우리 계약 절차를 보류한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잠시 중지 그리고 양측이 제기한 이의제기가 맞는지 한번 검토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긴 들어볼 거야. 다만 지금부터 절차는 보류하는 거야. 라는 형식적인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아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요. 그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파기될 수도 있다. 원래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3월 전이면 사실상 본계약서의 준비는 늦어도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지금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요. 이게 제 날짜에 스무스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명확 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상이 없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봅니다. 뭐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결국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 맞습니다.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는 우리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체코 정부가 국제법에 따르거나 체코 내의 법률에 따라서 또 유럽의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제는 체코의 리스크가 됩니다. 미국한테 직접 압력받을 거 아닙니까? 너 왜 우리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허투루 판단하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문제 있는 애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저 유럽에 아니 체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프랑스한테 더 도움받지 한국에게는 뭐 벌써 이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럼요. 뭐 당연히 미국 프랑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래서 일단은 파기가 될 것도 내다봐야 한다. 적어도 제 날짜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짧게 한번 짚어보죠. 아까도 우리가 저기 외평기금 잠깐 얘기했는데요.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일단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율 예측하거나 이게 별거 아닌 위기가 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1,400원대를 계속 터치할 정도로 환율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이유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을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동에 뭐 큰 분쟁이 나가지고 뭐 석유가 잠깐 불안하다라든지 뭐 그런 일시적 이벤트가 생기면 그 이벤트만 해결하면 다시 진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 이벤트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당분간에 나올 수 있는 추세는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3분기 지금 경제성장률 0.1 발표했거든요. 0.5를 예상했다 0.1이 됐습니다. 믿고 있던 수출에서 뒤통수 맞았습니다.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수출 하나만은. 수출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이 뭔 의미가 있냐면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출을 하면 달러를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환율이 낮아지죠. 달러가 흔해지니까.
근데 지금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량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로 보실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나마 수출이 조금 잘 되는 거대 대기업들 한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옛날과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차가 차 팔아가지고 그대로 국내에 갖고 들어와요. 네. 그럼 한 대 팔아가지고 달러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바로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인도에 수출해서 인도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 공장, 미국 법인이 남아 있어요. 즉 수출했을 때 달러가 본국으로 들어오는 포션이 엄청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되는 기업조차도 현지에서 달러를 많이 묶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숨겨진 이유입니다. 네. 자, 둘째.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부 탓이죠. 둘째, 외국인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싸들고 나가고 있어요. 돈을 지금. 빼서.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 잠깐 반짝한 이후로 지금 계속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설비 투자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옛날에 보세요. 외국인들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환전을 해서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주를 사면 되죠. 근데 1달러를 환전했는데 1,400원이야. 그러면 1.4주를 살 수가 있거나 네. 한 주를 사고 400원짜리 다른 주식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저평가된 주식이 들어올 때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환율이 높아도 안 들어와요. 이 고환율에도 환전해서 나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고 외국인들은 돈 싸들고 나갑니다. 왜? 우리 시장에 더 이상 투자할 매력이 안 느껴짐과 동시에 전쟁을 하네, 파병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국가에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구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일본이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중일은 엄밀히 보면은 패키징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의 약세가 우리가 동시 효과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일본 약세가 약간 흐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조 효과를 받죠, 우리가.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데 네. 트럼프발 강달러가 시작됐어요. 오히려 불안해지니까 강달러로 올라갑니다. 달러가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돈 빼가지고 달러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보시면 이것만 해도 전부 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손을 떠난 얘기처럼 보이고 네. 이벤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단순하게 방어가 쉽지 않아요. 자, 어떤 이벤트가 생겼다. 중동발 불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벤트 해결할 동안만 아까 얘기한 외평기금 통해서 막 환율 전쟁을 해서 요것만 넘어갈 동안만 환율을 막아내면 다행인데 지금은요.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약간은 구조적 문제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뭐가 되냐. 방어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방어선이 어딘지도 불분명하고 방어 기간이 어딘지도 불분명하고 방어가 끝나야 되는 기간이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뭐예요?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방어를 못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럼 아니 공격하는 대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400을 터치하는데 사실상 정부가 방어를 포기한 거 아니냐. 놓고 놓았다. 있는 거 아니냐. 왜? 방어선을 설정했다라는 것만으로 딱 시장에서 얘기가 되면은 진짜 방어가 돼야 돼요. 그럼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방어에 성공해줘야 돼요. 네. 근데 방어선을 설정했는데 돈을 쏟아붓고 방어에서 밀리면은 뭐예요? 들어간 돈이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선을 설정하면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방어선을 설정해봐야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어선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 입장을 보일 것 같으니까 환율이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아까 이런 구조적인 파고를 그대로 다 두드려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 전까지 1,320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1,400원이라면요. 네. 이게 몇 달 사이 80원의 변동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경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내가 지금 환전을 해야 돼? 환해지를 해야 돼? 이 경제 관리라고 하는 게 네. 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전제돼야 하는 거 바로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80원이 널뛰는 이런 구조에서 변동성 관리를 세워요?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정부의 대책은 뭐냐? 예. 아까 외평기금을 다 뺏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을 또 털어 쓸 것 같습니다. 연금까지. 예, 자기 돈으로 외평기금으로 환율 방어 못하고 예. 1,400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국민연금 보고 야, 너 달러 있지? 그거 저 선물 매도하든지 뭐 해.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통해서 우회적으로 시장 개입하면서 또 국민의 노후자금에 환 관련해서 약간 손실을 입히지 않을까. 저는 그 대책을 만지작만지작 보도가 한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제가 예상합니다. 예. 그 대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외평기금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다 때려 썼잖아요. 지금. 또 이제 뭐 긁어내서 뽑아 먹을 게 없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직시하고 어쨌든 해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타도.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모든 게 다 이걸로 깔때기로 귀결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도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